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나요? 네. 저도 잘 자고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강의 내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앉아 있거나 집중을 해야 돼서 잠을 잘 자는 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강의 너무 재밌었죠? 예. 네. 오늘 표정들 보니까 정말 재밌었다는 느낌이 확 와닿네요. 저도 강의가 알차게 이렇게 매 교시마다 이렇게 구성이 된 적이 잘 없었는데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아카데미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또 몸을 깨우고 또 마음도 같이 깨우고 이렇게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나눠드린 악보가 있을 거예요. 같이 꺼내보시고 기억을 떠올려서 노래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악보 파일을 어저께 공유해드렸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잠들어 있네 노래가 우리가 주문을 외기만 하면 세상은 깨어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잠들어 있네 노래가 우리가 주문을 외기만 하면 세상은 깨어나 노래하네. 어제 그 음향이 좀 좋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오늘 지금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불러볼게요.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크게 불러주세요.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잠들어 있네 노래가 우리가 주문을 외기만 하면 세상은 깨어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잠들어 있네 노래가 우리가 주문을 하면 세상은 깨어나 노래하네. 한 번 더 할게요.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잠들어 있네 노래가 우리가 주문을 외기만 하면 세상은 깨어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잠들어 있네 노래가 우리가 주문을 외기만 하면 세상은 깨어나 노래하네. 강의 자료집의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저희 학교 교가 같이 큰 소리로 불러볼게요.
고개 들어 떠가는 구름 넘어 빛나는 태양 비추며 반짝이는 물결 내 마음에 부는 바람 나를 닮은 세계와 세계를 담은 나 더 멀리 저 너머로 더 깊이 내 안으로 아름다운 세상 고귀한 사람 하늘에서 난 신들과 땅의 착한 정령도 자유롭기 위해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 익히며 춤추며 간다 홀로 또 함께 춤추며 간다 홀로 또 함께 자유롭기 위해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 익히며 춤추며 간다 홀로 또 함께 춤추며 간다 홀로 또 함께 영혼 달력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새로 얻은 기억으로 지금을 비밀스럽게 감싸는 속에 나의 다음 운명이 자라납니다. 그리하여 계속 강해지는 자아의 힘은 그 안에서 깨어나고 자라나 나에게 내 자신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오래 품어온 모든 것들을 안으로 느끼는 비밀 속에 새로 태어난 자아 감각이 깨어납니다. 이것은 깨어나 내 생의 모든 행동에 우주적 힘을 쏟아내며 자라나 나를 진정한 실존으로 창조합니다. 네, 그럼 박교원 선생님 모시고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소리 안 울리고 듣기 편하신가요? 예.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해야 되는 양을 대충 가늠을 해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전달해야 되는 내용은 많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런저런 여담 없이 그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늘 하는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미나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꾸준히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들으시는 분들의 스펙트럼 자체가 다양하거든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강의자로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게 듣는 층들의 이 어떤 뭐랄까요 그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 균질적이면 그거에 딱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넓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오는 이게 제 변명이 아니고 여기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슈타이너의 강연들을 보면요, 슈타이너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 굉장히 대중적인 강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당대 학자들하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기 위해 가지고 대단히 정교하게 개념을 구사하고 있는
강의도 저작도 있고 이게 슈타이너의 지금 354권으로 남겨져 있는 슈타이너의 저작물들 자체가 이 성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청소년 교육, 이제 이런 책들은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보편인지학 많이 보는 이런 책들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 자기하고 한 10년 이상 같이 수행했던 제자 그룹들을 데리고 강의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인 어떤 공유되어 있는 인식 틀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 설명이 없어요. 구간 설명이 없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명제들만 주르륵 이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 발도르프 계통에 이제 처음에 자기가 이쪽에서 내가 일하고 싶어 그리고 교사가 되고 싶어 하고 왔을 때 되게 맨 처음 보는 책이 보편인지학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발도르프 교사들이 보편인지학이 있고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자유의 철학은 1894년도에 쓴 책이에요. 보편인지학은 강연이긴 하지만 1919년도 강연입니다. 벌써 한 25년 정도 격해 있죠. 예, 시간이 떠 있죠. 이 시간 동안 슈타이너가 사상적으로 얼마나 원숙해 갔겠습니까? 예, 그리고 훨씬 풍부한 내용을 갖추게 되고 나서 보편인지학 강연을 했던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교사분들이, 제가 만난 많은 교사분들이 슈타이너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어쨌든 자유의 철학을 이해하고 그 다음 것들이 넘어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유의 철학 보셨어요? 그러면 꽤 이미 현장 경험이 많은 교사분들도 아직 안 봤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게 제일 기초서인데 왜 안 보셨나요? 그러면 우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수업에 어떤 필요한 코멘트를 해주는 그게 보편인지학이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익숙하게 이해가 되면 좀 자신감이 붙으면 자유의 철학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편인지학을 보다 보니 봐도 몰라서 자유의 철학으로 못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순수가 뒤집어진 거죠. 예. 사칙 연산하고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집합 함수하고 미분적분 해야 되는데 이게 순수를 뒤집은 거야. 미분적분부터 이해하고 사칙 연산 하겠다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오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그럼 좌절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 상태는 근데 알고 보니 내 옆에 있는 쌤도 잘 모르더라. 그거 알고 보니 어떤 강의를 가서 들어보니 말하는 것마다 쌤들도 말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 그러면 이제 속으로 위안을 찾죠.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차피 잘 모르면서 어렴풋하게 짚어가는 거니까 하고 이제 오히려 그런 데서 위안을 찾고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이건 다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경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걸 습득하고 가자.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아주 자의적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원칙은 상실되고 자의적인 어떤 개별적인 경험 간의 경쟁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담 안 하고 바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또 왜 이 여담을 하는가 하면 저 약간은 양해를 구해야 되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 하나도 손에 안 들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사실은 듣는 분들이나 강의하는 저나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화하듯이 서로의 내용에 집중을 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떤 텍스트가 있고 그걸 해설해야 되는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단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해설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거 중심으로 해설을 해야 되고 물론 제가
들 수 있는 사례나 어떤 설명 논리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이제 일단 책에 매이는 거죠. 근데 강의하는 입장에서 제가 책에 매인다라고 했을 때 강의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건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슈타이너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을 해요. 예를 들면 뼈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뼈가 생각한다. 그리고 간 기능을 잘 숙고해 보면 이집트 후기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서 향기가 피어오른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하는 거예요. 예. 오늘도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는 머리가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팔과 손이 판단하는 거다. 그리고 결론은 다리가 내린다 이래요. 이해되세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명제들을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막 던지거든. 그러면 읽는 사람은 이제 그게 연속적으로 나오면 단 한 문장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들을 쫓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책 내려놓고 또 자기 위로를 합니다.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몰라도 괜찮아 이러면서 참 신비한 소리를 하네 뭐 이런 정도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는 책에 직접 있는 문장을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인용하면서 이 문장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문장이나 용어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번역된 책을 보다 보니까 이중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는 번역의 어떤 정확성 내지는 번역의 어떤 그 적절한 정도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한번 걸러야 되는 벽이 되고 있고, 예. 아직까지도 기초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얘기. 어제 제가 러브 헤이트 두 개가 다 동감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분들은 이건 제가 워낙 오래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냥 어떤 맥락에서 그런지 알겠다는 분들이 많지만 여기 살짝 벗어나면 아마 처음 듣는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 반감이 동감이라고? 헤이트, 혐오가 동감이라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다. 이게 기초 용어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해도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의 문제도 있고 용어 이해가 탄탄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깔려 있는 상태로 슈타이너가 실천적인 얘기에 직접 어떤 지금 금방 적용하고 응용하고 실천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종합적인 얘기를 별 설명 없이 해버리면 소화하기가 너무 힘든 게 돼버린다. 이런 사정이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몇 문장은 제가 직접 책을 보면서 책의 몇 페이지에 이 문장이라고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근데 이 어려워 보이는 인지학, 특히 이제 슈타이너가 교사들에게 아주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맥락으로 얘기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해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 전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놓치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어차피 인지학은 이론론입니다. 인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온갖 종류의 철학 사상하고 인지학이 어느 점에서 가장 다르냐 하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봐왔던 거나 지금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99.9%의 논리들은 이원론입니다.
세계관 자체를 이원론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적은 이론론입니다. 전제가 달라요. 우리가 이론론적인 사유를 볼 수 있는 것은 고등 종교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요. 예, 기독교, 불교, 유교 고등 종교들의 사상의 논리는 다 이론론입니다. 이론론인데 현재 근대 사상의 논리는 전부 이원론입니다. 전제 자체가. 그런데 슈타이너는 근대 사상이면서 이론론이에요. 독특하죠. 근대에 거의 보기 힘든 이론론입니다. 근데 이론론이다, 이원론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천동설, 지동설만큼이나 달라요. 천동설로 세계를 바라보냐, 지동설로 세계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계가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다. 예, 관점이 바뀌면 세계에 대한 이해가 다 뒤집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예, 보이는 이 풍경이 싹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익숙하고 훈련된 이원론적인 논리,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배운 패턴, 논리, 개념 이것들은 전부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이원론을 전제로 하고 이제 배워왔던 것들이거든. 우리가 쓰고 있는 낱말 하나하나가 다 개념 용어 하나하나가 다 이원론을 전제로 배워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슈타이너는 이론론에 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이론론적 얘기를 이원론적으로 수용하면서 듣고 있거든. 이게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부터 봐야 되는 이유는 어떤 맥락에서 인지학이 이론론인가를 충분히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이원론적인 이 시각을 이론론적인 시각으로 전환하게끔 할 수 있는 매개고리가 필요합니다. 그 매개고리가 가장 어떤 사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상의 전제를 표현해주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 세트가 있기 마련이에요. 가령 주역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유교는 어떤 근거에 기초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예의 규범 같은 것들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냐? 이제 뭐 인의 예제가 어떻고 사단 칠정이 어떻고 하는 건 그거는 맨 나중에 나오는 거고 이런 논리가 나오기 위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끝까지 근거를 따라가 보면 예컨대 유교에서는 성리학에서는 무극, 태극, 음양, 삼재, 사상 이게 기초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이것들의 조합에서 다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기초 개념이 인지학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지학에 있는 그 기초 개념은 뭐냐? 사구성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뭘 이해를 하더라도 사구성체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팔다리를 볼 때도 물리적인 걸 볼 때도 그러고 의식적인 걸 볼 때도 그러고 사구성체로 본다는 거예요. 야, 나 기분 나빠. 이거는 아스트랄이야, 에테르야 이런 거죠. 야, 이 나쁜 놈아. 너가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졌어. 이건 아스트랄 표현이냐, 에테르 표현이냐, 물체 표현이냐, 자아 표현이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흉부가 있고 복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스트랄 농도하고 에테르 농도가 어느 정도 몇 대 몇으로 섞여 들어가 있냐. 오른쪽하고 왼쪽은 에테르 아스트랄 농도가 어느 정도로 돼 있냐. 이걸 본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걸 볼 때도 사구성체로 보고 관념적인 걸 볼 때도 사구성체로 보고 관계적인 걸 볼 때도 운동역학적인 걸 볼 때도 사구성체로 본다는 거야. 모든 걸 사구성체로 볼 수 있는 사구성체라고 하는 이 안경이 자기 눈에 딱 맞아져야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 이상한 문장들이 이해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뼈가 생각한다든가 팔이 판단한다든가 이해가 되시죠? 피가 뭐 정신화되려고 한다든가 이런 얘기들. 교육의 목표는 장군겜의 연결이라든가 교육의 목표가 장군겜의 연결이라 그래요. 슈타이너는 올바른 호흡과 장군겜의 연결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실천적인 말로 전환해서 얘기하자면 도통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번 생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예.
현실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얘기인데 그걸 표현할 때 장군깸을 연결한다. 올바른 호흡을 배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예. 그럼 저 말이 왜 이 말이 되는가를 이해하려면 앞서 말했던 이것이 이론론임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원론을 이론론으로 전환시키는 매개고리가 되는 기초 개념틀은 사구성체다. 이거를 놓치면 인지학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학을 이해하는 어떤 중심, 이 축이 지금 제가 말했던 두 가지 전제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한시도 놓치지 말고 계속 그 전제 아래, 예, 슈타이너의 얘기를 이렇게 비춰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이다. 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사실 제가 페이지상으로는 몇 페이지 되지 않지만 제가 강의할 내용만 조금 메모를 해놓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워낙 압축적인 그림을 하나 제시를 해서 제 생각엔 제가 어제 원래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또 오늘 하룻밤 자고 나서니까 오늘 또 2강을 해야죠. 그 새로운 것까지 더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드린 그림 맨 앞에 첫 장 그림이 있죠. 마음의 풍경. 요 그림에는 제가 에트라스트라를 뭐 일부밖에 안 썼습니다. 근데 이거의 부분 가로, 세로 모든 부분에 에트라스트랄이 사실은 적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적용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장난컨대 슈타이너의 보편인지학이나 지금 여기 청소년 교육이나 이런 책들도 잘 아마 읽히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다가 넣긴 했는데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이 그림만 가지고 계속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청소년 교육 내용 텍스트를 다루고 관련된 걸 다시 그림으로 소환하고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이제 했던 내용 제가 1강을 9개로 좀 정리해서 요약을 해놨는데요. 맨 첫 번째 얘기는 어제 했습니다. 모든 수업에서 기억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기억 강화시키려면 감정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 그럼 감정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구성체의 종합인데 슈타이너가 이제 체육 수업에 대해 가지고 발도르프 학교 체육 수업의 어떤 분위기는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일반 학교 체육에서 하는 것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보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애들한테 축구 시키지 마라 그래요.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경쟁시키지 마라 그래요. 근데 이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거 축구하는 거 뭐 축구 해보면 알겠지만 애들한테 뜀뛰기 하는 것만큼 여러모로 심신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걸 하지 말래. 근데 왜요? 그거는 인간을 동물로 타락시킨다. 축구가 인간을 동물로 타락시킨다. 잘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네, 그런 납득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 그럼 슈타이너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느냐 하면 학교 체육에 대해 가지고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강연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 체육을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가 중요한 거죠. 왜 부정적으로 얘기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유물론적 전제를 가지고 체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유물론적 전제를 가지고. 그 말은 인간은 복잡한 기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계적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거를 또한 자본주의적 무한경쟁의 생리를 익히도록 경쟁 룰로 가르친다. 이걸 비판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봅시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똑같은 동작을 펼치는데 의식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오이리트미가 될 수도 있고 예,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생각 없는 이 단순 체조가 될 수도 있다.
운동선수들이 하는 스트레칭하고 인도의 요기들이 하는 요가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 동양의 기공하고는 또 뭐가 다를까요? 동작상으로는 똑같은데 뭐 이런 동작을 한다고 합시다. 동작은 똑같아. 심상이 달라요. 그렇죠. 심상도 다르고 요 동작에서 뭘 안에서 캐치하려고 하는가고 포인트, 초점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동작을 하나 했다고 합시다. 이 동작에서 인간을 기계적으로 보는 체육 생리학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얼마냐, 어떤 속도로 밀어내면 제일 효율적으로 밀어내냐, 뭐 이런 거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요 동작 하나에도 에테르적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 아스트랄 의미도 부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아체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인지학이라는 거예요. 에테르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에테르라고 하는 거는 신진대사 돌아가는 게 우리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에테르 작용이거든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 꺾을 때하고 이렇게 할 때하고 몸에서 어떤 기혈의 순환이 방향이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지게 돼요. 그럼 요게 장부하고 연결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돼 있어요. 지금 요렇게 꺾으면 간이 자극을 받습니다. 간이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요렇게 손을 딱 돌려버리면 신장이 자극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달라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그렇게 말은 했는데 여러분들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야, 지금 내 간이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냐 하는 거예요. 안 느껴지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동양의 도가 쪽에 양생기공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동작 하나하나 하면서 이게 자기 지금 십이경락에 어디를 자극하고 있고 장부에 어디를 자극하고 있다는 걸 느껴가면서 합니다. 이게 에테르를 느끼는 겁니다. 에테르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아스트랄까지 느끼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오이리트미가 아스트랄을 느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발동작, 손동작 하나하나가 우주적인 연관이 어떻게 이 동작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가를 느끼도록 하는데 오이리트미 교육에 실은 핵심이 있는 거거든. 자,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을 슈타이너가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맥락은 그 전제가 인간을 기계 유물론적으로 본다는 전제 아래에서 기능적 어떤 도구로 본다는 전제 아래에서 하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다시 보면 똑같은 동작을 해도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해주면 하면 되겠네. 안 그런가요? 예.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눈을 틔워주면 그 행위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축구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축구에서 뭘 찾을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체조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조에서 뭘 찾을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체조를 하고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체조를 할 건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봐야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그때그때 또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문화가 달라지고 하는 것들에 이거를 응용을 하고 확장을 하고 해나갈 수가 있는데 축구하지만 이걸 매뉴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누구한테도 설득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소통이 폐쇄적으로 끊겨버리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지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100년의 발도르프 교육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러 국가들에서 다양하게 어떤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예. 그걸 따라하는 게 발도르프는 아니다. 아마 스티브 쌤도 어제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따라한다고 발도르프가 되는 게 아니다. 인지학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인지학적 이해가 없으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도 제가 들어봤는데 발도르프 교사가 인지학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 발도르프 교육 이건 교육 일종의 수업 방법론이기 때문에 교사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수업하면 학생들한테 이거 효과는 전달되는 거고 그럼 그 자체로 좋은 교육이 되니까 발도르프 교사가 꼭 인지학을 뭐 인지학자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슈타이너는 여기서 딱 그런 요 2강의 맨 끝 문장에서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 수업 가장 좋은 종교 수업은 교사가 종교적인 경건한 체험과
그 체험에 대한 자기 의미의 내면화를 가진 상태로 진행하는 종교 수업이다. 근데 교사가 그 상태가 자기가 내면화 안 돼 있다면 뭘 해도 그 수업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래. 예. 만약에 슈타이너 말대로 그대로 옮긴다면, 인지학을 모른다면 뭔 발도르프 수업 방법을 흉내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발도르프 수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생각들을. 예. 오히려 수업 방법론은 그냥 내가 그거를 내면화하든 가치를 내면화했든 못했든 애들한테 이게 실행되기만 하면 교육 효과가 난다. 이게 유물론적 생각입니다. 이게 오히려 유물론적 생각입니다. 교사와 아이가 영적으로 우주적으로 연결돼서 공조화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교사의 상태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과 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을 안 하더라도 이게 스며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인지학적 시각인 거고, 내 상태가 어떻든 그냥 내가 지시하는 어떤 기능들로 아이들이 움직이면 교육 효과가 나 라고 생각하는 건 유물론적 생각이에요. 유물론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대단히 어떤 이게 발도르프 교육이야 라고 말할 때 이게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전제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상실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게 라고 하는 그 지시가 완전히 유물론식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강화를 해야 되는데, 기억 강화를 하려면 감정이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 근데 감정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은 감정은 사구성체가 다 종합해서 생깁니다. 다 종합해서 생기지만 그중에 우수한 건 아스트랄이 우수해요. 아스트랄의 작용으로 감정이 발생합니다. 감정이 발생하는 걸 이해하려면 감각에서 뭐가 발생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그림에 나와 있었잖아. 어제 얘기했잖아. 감각에서 처음에 지각과 센세이션, 이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욕망의 내용을 구성해가지고 러브 헤이트가 이걸 쭉 끌어올리면, 그걸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는데, 좀 밑에서는 우리가 타고난 인간의 구조적으로 날 때부터 어떤 인간이든지 이제 공통적으로 타고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타고나는 거 공통적으로 타고나는 거 많죠. 제일 크게 딱 어린애들도 알 수 있는 거,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손가락 10개예요, 발가락 10개예요, 팔다리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 우리가 즉각 알 수 있는 것은,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아니, 비설신. 이게 오감이잖아요. 아니, 비설신. 눈, 코, 입기, 피부. 예, 눈, 코, 입기,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우리가 즉각 알 수 있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감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각각의 감각 자극들이 관념적인 의식으로 전환이 돼서 어떤 욕망의 형태로 우리한테 들어온다. 이게 오욕이거든요. 예. 보는 기능, 이게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색욕이 된다. 예. 색욕이 된다. 듣는 기능, 이게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서 명예욕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예. 그리고 후각, 이게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수면 욕구 같은 게 된다. 불교에서는 수면 욕구라 그래요. 근데 왜 후각이 수면 욕구하고 연결되는 거는 또 중간 과정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안이비설신 5개의 감각기관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욕망으로 전환이 될 때, 이런 욕망으로 전환이 돼. 이게 오욕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좋다 싫다, 동감의 기본 구조인 좋다 싫다, 이게 오호, 아타 오호, 이게 제일 먼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타 오호가 일단 생기고, 그 다음에 기본 감각기관들이 들어가지고 오욕을 만들어내요. 오욕을 만들어내면 이것들의 상호 조합에서 복합적인 또 교류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조합에서 그 교류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안이비설신만 우리한테 영향 주는 거 아니잖아. 나의 위장의 상태, 나한테 영향 주죠. 제가 어제 여기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저 할 일 많아서 못 갑니다 그러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왜 갔냐면 똥 마려워서 갔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보는 게 별로 큰 일본은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건강관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편안하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저한테는 그 문제가 꽤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생리적인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사람하고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하거나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집에 갔어요. 자, 나의 위장의 상태, 내 폐의 상태, 나의 간의 상태가 나한테 영향 주냐 안 주냐. 준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안입이 있을 신호로 느끼는 건 즉각 느끼죠. 근데 오장육부가 작동해서 우리한테 주는 영향은 즉각 느끼나요? 제가 금방 예를 든 건 즉각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즉각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다른 것들 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잘 안 느껴지잖아.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느껴질 뿐이지 영향을 계속 주고 있죠.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본 아타, 오호, 분리, 더하기, 오욕 5개 감각기관에서 즉각 느낄 수 있는 5개의 감각기관에서 나타나는 5개의 욕망 오욕이라고 하는 요것들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7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7개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7개로 들어가냐. 슈타이너가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한테는 2개의 몸이 있다. 하나는 구조적 몸이고 하나는 구성적 몸이다. 이거 도움 수업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조적 몸은 12층 구조로 돼 있고 구성적인 몸은 7층 구조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숫자 딱 넣으면 알아차야 됩니다. 10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쓰잖아요. 12진법 많이 쓰죠. 한 달도 12개월이고 뭐 그런 거. 이거는 뭐 10진법하고 12진법은 19세기까지는 인류가 12진법을 압도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근대 들어오면서 10진법으로 어떤 도량형 통일을 하게 되는 거지. 전근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12진법을 훨씬 많이 썼다. 근데 12진법도 당연히 자연의 순환에 그 12단계 순환의 이치가 있는 거죠. 시계가 12진법이잖아요. 그 가장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시계. 예. 그럼 시계가 하필이면 12까지 있는 당연히 자연의 이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몸도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12감각인 거죠. 이 인지학에서 그게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건 12감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12감각이 있는데 그거 말고 생명과정은 7개 단계로 나눠요. 여기서 생명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진대사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진대사라고 하는 건 또다시 말하면 오장육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오장육부가 주는 영향을 우리가 안이비슬신처럼 빨리 캐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안이비슬신이 주는 영향은 오욕이라고 밑에 깔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오장육부의 기능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지각할 수 있기로는 우리가 분별 지각할 수 있기로는 대충 7개 분류 가능한 마음 상태로 나타난다는 게 이게 7정입니다. 그래서 7정은 오장육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희로애락 이런 감정들 있잖아. 희로애락 같은 감정들은 오장육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뭐 명예욕이다, 뭐 식욕이다, 색욕이다 이런 것들은 요 안이비술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7정은 주로 몸통하고 관련된 욕망이에요. 7정, 오욕 7정의 7정은. 근데 오욕은 주로 머리통하고 관련된 욕망입니다. 맞잖아요. 오장육부는 다 요 안에 있고 안이비술은 다 여기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요 2개가 그러면 따로 노냐? 아니, 같이 놀죠. 함수관계로 같이 놀죠. 그러니까 오욕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우리가 늘 전통적으로 써왔던 오욕실정이라는 개념을 이게 인지학적인 파악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지학에서도 흔히 인간 신체를 볼 때 머리, 가슴, 사지 그래가지고 사구성체가 어디에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 이렇게 보잖아요. 예, 납득이 되세요? 연결이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각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4단이든 4득이든 5상이든 전부 인지학적인 사구성체 맥락하고 같은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의 교육원칙 1번 동서고금의 보편가치를 조화롭게 개성한다. 이 관점이 돼야 이 조화롭게 개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빨리빨리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에서
긴장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긴장과 호기심. 긴장과 호기심. 슈타이너는 자유의 철학에서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을 알매 본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매 본능. 그 본능이다. 가장 강력한 본능이다라고 합니다. 왜 알매 본능을 가장 강력한 본능이라고 하는가 하면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자유의 철학 그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안다는 게 도대체 뭔가? 현상적으로 보면 떨어져 이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현상적으로 보면 배우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캐치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안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다는 것은 이질적인 것들을 통합시켜내는 질서를 알아차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질적인 것을 보자마자 이걸 통합하고 싶어 하는 게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왜? 지금이 지국이니까. 지금이 지국이다.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가 있는데 이 각각이 또한 사구성체적인 힘이 우세하단 말이죠. 그럼 지구기의 우세한 힘은 자아체예요. 자아체. 그럼 자아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사원소 중에서는 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흑의 성질은 뭐든지 전부 끌어당겨 가지고 종합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슈타이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각은 세상을 분리돼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세계를 분리시킨다. 이거를 사고가 다 연결한다. 다시. 그래서 이 세상은 감각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사고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떤 모종의 질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지국에 태어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기적 존재로서 그냥 우주적으로 운명지어진 힘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매 본능이 삶과 죽음조차 뛰어넘는 최고의 본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뭐든 알고 싶어 한다. 제가 화내면 왜 화내지? 왜가 중요하다. 예. 인간은 왜 살까? 왜 죽을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예. 이거는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알매 본능이 정말 가장 강력한 본능이라면 알고 싶어. 왜 지금 분명히 두 개가 따로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때는 이게 생기면 저것도 생기는데 또 어떤 때는 이게 생겨도 저게 안 생기네. 이게 왜 이렇지? 호기심을 가지잖아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알매 본능의 표현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호기심은 알매 본능의 표현이죠. 알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일상생활에서는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이 영적이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은 통합하고 싶다는 거예요. 통합하고 싶다는 것은 나의 배우의 자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체는 지구기 신성이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이 풍성하다는 것 자체가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애들을 호기심에 가득 차게 만들어줘야 된대요. 호기심이 없는 배움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학습의 효율이 높아지는가 하면 내가 관심 있고 알고 싶은 걸 학습할 때 효율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거 나하고 상관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거를 선생님이 앞에서 떠들고 있으면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또 수업 시간에 졸거나 떠들거나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 하고 그러니까 그걸 회피해가는 방법을 다들 나름대로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또 고집센 사람들은 제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밀어내거든요. 어떻게든 밀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하튼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익힌 기술 중에 하나가 요 상태로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사실은 자고 있는데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근데 슈타이너는 그 얘기합니다. 머리를 계속 쓰는 일을 하거나 관심 없는 일을 앉아서 듣기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가수면 상태다. 가수면 상태다. 관심 없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건 가수면 상태다라는 거예요. 맞죠? 관심 없는 얘기 듣고 있는 건 가수면 상태다. 이 말이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나라 애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10시간, 12시간 공부하는 것 같지만 예, 한 10중 8구는 자고 있다. 그냥 신체적으로만 깨어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의식 상태는 잠자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관심 없어. 그러고 사구성체가 안 움직이고 있어 안에서. 나의 에테르, 나의 아스트랄이 동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내면에서 에테르 아스트랄이 막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자체하고 결합해가지고 세계를 콱 통합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이 힘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내 내면은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는데 바깥에서 막 선생님이 어려운 얘기 떠들어. 내가 관심도 없는 거. 그건 뭐냐? 소음이지, 소음. 나의 잠을 방해하는 소음. 이 상태로 수업이 이루어지면 10시간을 하든 100시간을 하든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봤잖아요. 내가 재미있어서 집중한 1시간 하고 아무 재미도 없는 의무적인 거 10시간 하고 효율이 내가 관심이 있어서 집중할 때 1시간이 훨씬 높더라. 좀 주무시고 계시죠? 훨씬 높더라. 그러니까 제가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의 안에서 제 말은 약간의 자극제가 돼서 안에서 각자의 사고성체가 막 반응을 해야 그게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한테 감정을 요동시키고 그 감정 중에서도 특히 영적인 감정이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알고 싶다. 저 꼭 알아야겠다 내가.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순간의 저의 상태가 기억이 납니다. 제 나이 10살 때 제가 마음으로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만들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알고 싶다. 그리고 알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이번 생에 꼭 알 거야, 알고 말 거야 하는 의지,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자신감, 알게 될 거야까지. 이게 한꺼번에 저한테 번개처럼 꽉 왔던 순간이 제 나이 10살 때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낙사하다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있어야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게 생기면 그다음에 방향이 있겠죠. 자기 기질과 성향과 까르마에 따라서 방향이 주어질 테고 그 방향에 따라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 열심히 하는 상태가 현실적으로 보면 막 학교 공부 꼴찌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학교 공부 꼴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게 자기한테 깨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자유의 철학에서 보면 호기심은 영성의 전거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호기심을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긴장을 유지시키라고 나오거든요.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심을 놓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attention. 경직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리지드하게 경직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에 대한 호기심이 들었어요. 그 호기심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구력이 없다 보면 까먹잖아요. 아, 어제는 알고 싶은데 오늘은 관심도 없어.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 성취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 호기심의 끈이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지 이걸 긴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과 호기심 유발을 해야 된다. 근데 긴장과 호기심도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체력이 다 다르듯이 긴장과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도 호기심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어떤 우리가 신체적인 기초 체력도 있듯이 정신적인 지구력, 정신적인 체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개인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교사는 수업의 구성 자체를 그 알매에 대한 긴장과 호기심이 유발되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스티브 선생님 강의하는 것 중에 뭐 대부분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렇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한참 하다가 중간에 끊고 to be continue.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와 지금 뭔가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광고가 빡 나와. 그럼 속에서 부하같이 밀면서 다음번은 꼭 본방 사수하고 말 거야. 재방송 들을 수도 있고 다시 보기 들을 수도 있지만 꼭 본방을 사수할 거야. 궁금해 죽겠다. 요 뒤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드라마가 그걸 유발시키게끔 얘기를 적당한 곳에서 똑똑 자르죠. 예, 꼭 이렇게 파고가 있으면 파고 직전에서 똑 자르고
그 다음에 보면 결국 그 전에 긴장이 바짝 올려놨던 게 그 다음 회차를 보면 별것도 아니어서 그냥 오해였네 하고 끝나는,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 하더라도 요 피치를 올려가는 이 과정이 재미있고 요 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될까에 대한 긴장과 호기심이 유지되는 속에서 본방사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업도 지금 다 가르쳐줘도 정보를 많이 쏘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교사로서 학생한테 많은 지식을 집어넣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영역에 본인의 사고성체가 동하고 본인의 사고성체가 동하는 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호기심이 유지되는 걸로 나타나는 그거를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수업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본방사수를 기대하듯이 아이들은 다음 수업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다음 수업을 기대하면서 전 수업에 여기서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하는 어떤 이 깨어있는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래 돼야 수업이 잘 굴러간다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죠? 예. 확실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강의하고 나서 실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매 수업에 애들 감정이 동하게 하는 건 너무 힘들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힘든 일이고 매일매일의 수업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교사 자체가 적어도 뭐 마나스 붓기 정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일이야. 이게 억지로 한다고 연출한다고 되는 일도 아닌 거예요. 예. 아주 어려운 일이고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방법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교사의 상태 자체가 조금 더 영적인데 눈이 트이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사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지 어떤 특정한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럼 내 상태가 지금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나도 인생에 고민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로 내 문제도 채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집중이 안 돼 있고 별로 그 이해도 높지 않고 내가 봐도 내 상태가 메롱인데 이런 사람들 근데 나는 그렇게 수업은 해보고 싶어. 선의의 어떤 의욕이 있어. 뭐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 그 제가 현실적인 조건에서 그냥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모든 교사가 다 그렇게 수업을 긴장 유발하면서 호기심 유발하면서 매 수업을 재밌게 한다는 것은 리미트 불가능이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다. 거의 불가능한 거지만 교사가 의식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마음 먹고 일주일에 어떤 요일은 혹은 내 에포크의 어떤 과목의 어떤 대목은 혹은 한 달에 몇 번은 그렇게 수업하겠다라고 자기가 애를 써서 사전 준비하고 연출하고 그 연출은 선의의 연출입니다. 연출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몇 번만 자극이 주어져도 충분히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효과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진짜로 현장에서 검증된다, 해보면 검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 감정 일으키고 호기심 일으키고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줬을 때하고 안 해줬을 때하고 정말 어떤 그 수업의 분위기와 성취와 이런 것들이 아주 180도로 달라진다. 이건 현장에서 바로 검증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서, 자, 사고중심의 사고중심 수업, 활동중심 수업이 있는데, 이 각각이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서로 섞어주라고 슈타이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섞어주려고 노력해도 역시 사고는 사고 쪽을 강화시키도록 활동 쪽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이 효과를 뛰어넘을 정도로 섞기는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아무리 저기 수업 시간에 오장육부가 요동치도록 해라라고 하지만 뭐 계속 진짜로 오장육부 운동을 직접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수업을 섞어줘야 되는 거죠. 예. 수업을 양극성을 가지고 있는 수업들을 섞어줘야 된다.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호흡을 배우는 거잖아요. 들숨날숨을 배우는 거잖아요. 활동적인 수업하고 나면 정적인 수업하고 정적인 수업하고 나면
또 감성적인 수업, 정적인 것들 중에서도 감성적인 수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성적인 걸 많이 써야 되는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내 안에 있는 사구성체를 발휘하는 게 사구성체를 에테르 우위, 아스트랄 우위 혹은 어떤 물체 우위, 자체 우위의 활동들을 섞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구성체를 섞는 거를 수업의 과목으로 배치를 하라는 거예요. 배치를 하면 전체적으로 서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면서 상태가 올라간다는 거야. 개인의 어떤 의식 상태나 이해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슈타이너가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물리학 수업을 하거나 역사 수업, 역사나 물리, 지금 우리가 역사 물리를 딱 하고 있죠. 슈타이너도 역사 물리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는 문이과라고 이걸 바로 이해하죠. 역사, 문과, 물리, 이과 이렇게 바로 이해하는데 이게 유물론입니다. 그죠? 전형적인 이분법 유물론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역사 물리 수업 같은 이 깊이 사고를 요구하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 할 때도 물론 호기심을 유발하고 감정을 유발하고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긴 하지만 직접 뛰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오이리트미를 하고 체육활동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신체적인 어떤 요소들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슈타이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물리학 수업에서 얘가 어떤 법칙을 잘 이해한 거는 어제 음악 수업 덕분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어제 불렀던 노래 덕분이다. 혹은 어제 그렸던 그림 덕분에 오늘 얘가 역사 수업에서 왜 브루투스 노마저가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훨씬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다시 제가 아까 전체와 사구성체를 중심으로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악이나 미술 활동이 그 중에 어느 부분을 우세하게 건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 건드려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반대극, 양극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극은 서로 상호작용하니까 저쪽에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쪽 수업을 할 때에도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뒷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에테르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아스트랄적인 우세 활동을 할 때에도 이 에테르가 뒷받침을 하는 상태에서 아스트랄 우세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훨씬 종합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간의 연계와 역할 분담, 협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한 개인의 건강이 뭐고 병이 뭔가?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게 생명 존재, 정신도 있고 육체도 있는 이 생명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쾌적하게 유지시켜주는 온갖 기본 구조들이 있는데, 구조와 기능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잘 굴러가고 있으면 이건 건강한 거죠. 근데 어딘가에 불균형이 생겨서 내가 불편하고 기능이 마비되면 병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균형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불균형이 생겼으면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거, 이게 한의학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바깥에서 어떤 외부적인 힘을 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거다라고 하는 게 치료의 개념이다라는 게 한의학에서는 기본이잖아요. 현대의학에서는 다르죠. 현대의학에서는 기계적으로 땜빵하는 게 치유다라고 생각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원래 갖고 있던 어떤 그 자기 고유의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을 되찾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치유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인지학적으로 봐서 우리의 심신의 건강은 사고성체의 조화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심신의 건강은 사고성체의 조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수업을 받아야 되는 학생이라 그러면 나의 수업 구성 자체가, 과목 구성 자체가 사고성체가 조화롭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체적인 힘을 많이 쓰는 수업, 물체적인 힘을 많이 쓰는 수업, 신체적인 힘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물체와 신체는 엄밀히 보면 다르거든요. 이것도 이게 같은 걸로 섞어 쓰면 안 되고, 맥락에 따라서는 신체하고 물체하고 갈라줘야 됩니다. 물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광물은 물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체는 광물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체는 광물성, 식물성, 동물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요거는 식물성이잖아요. 머리카락 이런 거는. 뼈 이런 거는 광물성이고, 근육과 피 이런 건
동물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라고 말할 때하고 물체라고 말할 때 같은 건 아닙니다. 신체는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다 합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 자, 이렇듯이 그럼 이제 우리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상태에서 뭘 하더라도 해야 이게 자기게 되지. 내가 이미 불균형이 생기고 이미 병들어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사람의 신경은 그 불편한 거 회복하는 데 다 쏠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내가 손가락 하나가 지금 어디 안 구부러지고 아프다. 여기에 에너지에 많은 부분이 쏠려 들어가게 이거 바르게 하는데 에너지에 많은 부분이 쏠려 들어가지. 딴 거는 눈에 우선 안 들어온다. 뭐 그러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뭐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럼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 놓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사구성체적 자극이 순환적으로 골고루 우리가 밥 먹을 때 반찬 골고루 먹으라 하듯이 똑같이 사구성체 우세 과목이 골고루 배치가 되는 게 좋은 수업 구성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떤 수업을 하더라도 4개의 요소는 어느 정도 다 섞여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업을 하더라도 그 섞여 들어가는 정도를 끌어올려주는 게 좋은 수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목의 성격 자체가 우수한 과목이 있고 아스트랄체가 우수한 과목이 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음악하고 미술도 둘 다 아스트랄한 건 아닙니다. 둘 다 예술 과목이지만 아스트랄 성질이 강한 거는 미술의 아스트랄 성질이 훨씬 강해요. 근데 음악은 에테르 성질이 강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에테르하고 연결된 에테르 성질도 강하고 자체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줍니다. 음악이. 이런 식으로 사구성체 우세성이 각각 과목마다 다르다. 이 과목마다 다른 사구성체 우세 이거를 아주 조화롭게 마치 우리가 한정식 받아봤을 때 딱 보면 먹기도 전에 벌써 만족하잖아요. 한정식집에 가서 이렇게 반찬 쫙 놓으면 먹기도 전에 벌써 딱 만족감이 먼저 오잖아. 골고루 다 있잖아요. 산에 진미가 다 있구나. 생선도 있고 제육볶음도 있고 채소도 있고 나물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그러니까 쫙 갖춰놓으면 눈이 즐겁잖아. 야 이게 골고루 다 있구나. 균형감이 딱 들죠. 그 균형감이 바로 만족감인 거죠. 야 골고루 다 있구나. 골고루 그런 것처럼 수업을 구성할 때에도 그렇게 짜야 된다. 그렇게 짜면 사구성체의 균형적인 구성이 되도록 전체 수업을 짜면 보이지 않게 교사 간 협력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 간 협력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야 내가 지금 중세 고려시대에 상감청자 가르치고 있다. 그럼 미술 시간에 상감청자 그려. 이게 기계적 이해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과학 시간에는 도자기 어떻게 만드는가를 얘기해. 이게 협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협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은 아스트랄 편향적인 게 강하게 되는 수업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에테르 어떤 우세가 강한 수업을 그 다음에 배치해야겠네. 근데 그러다가 자체 작용이 강한 수업을 배치하지 않으면 이게 정신줄 놓고 재미로 그냥 오락으로 빠져들게 될 테니까 그러면 자체를 많이 써야 되는 수업을 그 다음에 배치해야겠네. 요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두 개 협력은 다르죠. 역사 시간에 고려시대 배운다고 해서 미술 시간에 청자 그리고 과학 시간에 흙 굽는 거 해보고 요거는 유물론적인 기계적인 표면적인 협력이다. 그렇게 협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협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대 배치가 됐건 어떤 성격 배치가 됐건 이런 것들이 사구성체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물리학 선생이 음악 선생한테 도움을 받는 방식이다 라고 슈타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대화를 교사들이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그 교사들은 전부 인지하게 돼서 그렇지 수업 구성의 원칙이 이렇고 이거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이게 공유된 교사들끼리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공유 안 된 교사들은 이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사회 전체가 인지학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어느 공동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걸 슈타이너는 뭐 19년도 발도르프 학교 세우고 나서부터 그 뒤에 있는 강연들은 전부 이거 교사들한테 강연할 때는 이거 강조가 그냥 10중 8구입니다. 전체 내용의 10중 8구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3번은 이제 그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4번은 유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수업에 반드시 유머를 섞어라. 유머를 섞어라. 이게 아재 개그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 영어로 이그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그노가 무시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무시하다는 뜻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놔란 말이야. 이거 놓으라고. 누가 손잡자고 이러는데 이거 놓으라고. 이게 무시하다는 거야. 이거 놓아. 이거 놓아. 그러니까 아재 개그죠. 요런 아재 개그를 하라는 게 유머가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물론 이것도 사람 즐겁게 해주면 웃으면 환경막이 움직이고 건강에 좋아지니까 뭐 나쁘게 하겠습니까만은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왜 유머를 강조하느냐? 왜 유머를 강조하느냐? 하면 유머의 핵심은 반전에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는 데에 유머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과 코드로 논리가 정서가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네라고 하는 어떤 다른 관점이 번쩍 들어오면 웃음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 때나 유머가 필요한 게 아니고 불확실한 것, 불확정적이고 미지의 것, 도저히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떤 것이 떠오를 때, 그걸 다뤄야 될 때 그때 유머를 잘 섞어줘라. 그 유머를 잘 섞어줘라는 것은 우리는 왜 그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가?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똑같은 방식의 논리를 계속 불리고 있으니까 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관점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가 아니고 유머로 다른 관점이라고 하는 걸 번개처럼 딱 때려줄 때 이게 어떤 수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머 구사하는 것도 유머도 수준이 있는 거죠. 순 말장난도 있는 거고 어떤 사고의 전환 내지는 관점의 어떤 환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주는 유머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머 수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를 확장시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고를 확장시키라. 슈타이너가 말한 예를 든 거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온난화 현상을 얘기하면서, 근데 슈타이너는 이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연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어떤 현상이나 대상들을 수업에서 다뤄야 될 때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현상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다루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럼 어디에 연결하냐? 그 연결의 최종 기착점이 어디냐? 인간에 연결하라고 그래요. 인간에 연결해라. 그래서 발도르프 식물학 할 때는 꽃들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에 대해서 어디에 연결하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사람 감정에 연결하라고 가르칩니다. 고사리, 버섯, 그 다음에 뭐 할매꽃, 장미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년생 나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지구가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우리 사람이 오욕칠정을 표현하듯이 지구가 표현하는 감정이 저 꽃으로 나무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해요.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 모든 우주자연적인 현상을 사람 안에서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가로 연결시켜라. 그러니까 여기서 확장하라고 하는 게 계속 외부로 확장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질적인 물질 현상으로 확장하라는 말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현상이 내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령 뭐 천둥번개가 친다. 그럼 지구 날씨에서 천둥번개가 쳐.
그럼 사람한테 천둥번개 치는 건 뭘까? 이런 거죠. 깜짝 놀라는 현상은 천둥번개죠.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 이게 천둥번개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린애들이 더 잘할 겁니다. 비 오는 건 지구가 눈물을 흘리는 거, 혹은 땀 흘리는 거. 바람 부는 거는 지구가 한숨 쉬는 거. 예. 뭐 이런 거.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거는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린애들도 그 표현 금방 알아듣잖아요. 머리 뚜껑 열린다고. 예, 전기가 올라간다고. 그런 거로 이게 사람에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사람에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다룬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연결시켜라. 그러면서 슈타이너가 예로 들기를 온난화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열병을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물리학에서 고무공을 튕기면 이 반사 운동의 어떤 역학적인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역학적인 질서가 있을 건데 이거나 사람이 음식 과하게 먹고 구토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가리키라는 거예요. 이런 자연 현상이 사람한테서 나타날 때는 구토라고 하는 거로 나타나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슈타이너는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지만 신체적으로 구토라고 하는 건 정신적 구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적 구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정신적 구토하는 사람들 자주 보는데 구토도 있고 설사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감정을 막 풀어낼 때도 아 이건 구토구나, 아 이건 설사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는 변비 걸렸구나, 뭔가 그 비슷한 상태들이 연결이 되지 않아? 예. 사람의 상태로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주 유물론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과목일수록 사람과 연관된 느낌을 강조해야 된다. 예, 더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과목일수록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제일 객관적인 과목은 뭘까요? 수학이에요. 수학은 정말 감정 빼고 드라이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수학을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걸 느낄 수 있는 심미적인 걸로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그게 동양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걸 상수학이라고 하고 서양의 전통에서는 수비주의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비학처럼 내려와서 그렇지 알고 보면 진짜 재미있는 내용들입니다. 숫자 속에 완전히 세계의 질서, 어떤 인간의 감정의 질서, 심지어는 어떤 운명 코드까지 수라고 하는 거로 다 나타낼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수에 접근하면 방정식이나 함수 집합을 배우는 게 마치 집단적인 왈츠 군무를 배우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도록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뭐든지 인간하고 연결시켜라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정과 생리를 연결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웃습니다. 웃으면 횡격막이 움직입니다. 횡격막이 움직이면 생리적인 작용까지 들어갑니다. 감정적 상태하고 생리적인 상태하고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내가 폐가 안 좋으면 감정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 폐병 걸렸어. 이거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봅니다. 왜 맨날 문학소녀는 폐병쟁이 아저씨를 만날까? 그 우울한 그 어떤 이미지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 저기 시골에 사는 소녀가 서울에서 왜 멋진 훈남 오빠가 요양을 하러 왔는데 완전히 그 창백하고 우울하고 알고 보니 폐병 걸렸다더라. 이건 너무 TV 문학관에서 너무 많이 본 설정 아닌가? 폐 안 좋으면 우울해집니다. 폐 상태 안 좋으면 우울해집니다. 간 상태가 너무 활성화되면 우리 표현으로도 그러잖아요. 애가 ADHD 플러스 알파 행동을 보일 때 간이 배 밖에 나왔네. 간이 부었네. 그러잖아요. 간이 부으면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그런 감정 상태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언어들, 일상 표현들을 잘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어떤 그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놈은 구리구리한 놈이야. 뒤가 구린 놈이야. 구린 놈이야. 후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가슴이 아픈 것도 아니고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배가 아파. 여기에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을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 상태와 생리 상태를 연결해서 이해한 인류의 지혜가 이 오랜 어떤 이 오랜 관습적인 관용어들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두 가지 의미에서 언어의 영을 아는 자, 자연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언어의 영을 아는 자, 신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쓰고 있는 관용 표현들이 있어요. 관습적인 표현들. 이 속에 깊은 지혜가 들어있다. 그걸 깨달으면 말하자면 이제 인식이 확장된다. 그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저 문 앞에도 제가 정음한글 창성도 CI가 이런 뜻입니다 하고 써놨는데요.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익히고 나면 음소 한 개 한 개에 그 소리가 가지는 의미값을 알게 되거든요. 이거 알면 정말 자연의 소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인간한테 주어지는 자의적 의미가 아니고 우주자연 그 자체에서 그 소리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게 나한테 어떤 감정을 울리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 제자 원리 이해하는 게 득도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졸업시험으로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이것도 나갔고, 아하,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자,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감정과 생리의 연관 이걸 할 수 있게 되면 이걸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람 차별하네 기회가. 이 생리와 감정의 연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바로 이론론적인 관점을 또한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론론입니다. 이론론은 뭐 다 때려뭉쳐 하나다가 이론론이 아니고 어떤 것들이 적절한 질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를 이해하는 거가 이론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론론적인 관점이 강화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물질과 영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양극적이죠. 항상 양극적이죠. 그런데 이론론적 관점이 확장되다 보면 모든 물질은 영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모든 물질은 동시에 영적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질에서 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모든 순환은 시작과 끝이 맞물리게 돼 있지만 이 순환의 방향성이 있어요. 이 방향성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물질이 나오지 물질에서 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선순위와 방향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영과 물질은 순환한다. 영과 물질은 순환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물질을 창조했다는 말하고 뭐 다르지 않은 말인 거죠. 그리고 그걸 조금 확장하면 뭐 정신이 물질을 창조한다. 그렇게 말해도 되죠. 표현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착각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 정신승리? 이 정신승리적인 태도로 착각하면 그건 망상에 빠지는 거고. 그건 망상인 거고. 자, 어쨌든 감정과 생리의 연관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역사, 지리, 물리 이런 수업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음악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역사, 물리,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음악가가 될 수 있다. 자, 땅에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이 지형 지세에 따라서 바람이 달라집니다. 온도가 달라지고 기후가 달라집니다. 그 기후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지고 집단 민족성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는 지리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꽤 강력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형지세가 사람의 어떤 의식과 생활 양식에 영향을 줍니다. 뭐 물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역사, 지리, 물리 이런 걸 통해서 동일한 우주적인 힘이 지형질서를 결정하네. 그리고 그 우주적 힘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네.
그리고 그 우주적 힘이 물리법칙에도 적용이 되네. 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음악하는 거하고 그 이해가 없는 사람이 음악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는 거예요. 과연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빨주노초 파나무와 아무 상관이 없을까?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음양오행과 상관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음양오행으로 표현해봐. 그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사구성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음양오행이나 사구성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거로 확장이 되죠. 그러면 이 음악가는 단지 음악가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대인들의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사람 음악가야, 이 사람 수학자야 라고 하면 아주 다른 것 같은데 옛 사람들은 음악자하고 수학자하고는 거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봤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피타고라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쓰고 있는 음악의 그 전체적인 음계 체계, 이거 뭐 평균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순정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피타고라스 음률에서부터 서양 음악이 시작되거든. 거의 뭐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예요. 근데 수학도 아버지라고 할 만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예,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기하의 출발점이 되는 게 없잖아. 자, 그래서 그러면 앞에 역사, 지리, 물리를 이해한 그 사람이 진정한 음악가가 될 수 있다. 피타고라스가 진정한 음악가다. 그럼 피타고라스가 그럼 음악 수학만 딱 연결되냐? 아니죠. 이게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질서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걸 느끼면서 음악하는 사람하고 이 감이 전혀 없이 음악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이걸 느끼는 사람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 향연을 음으로 표현할 수 있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인간들의 어떤 드라마를 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확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적은 따로 내 음악은 나의 주관적 기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하고 연결이 끊어진 음악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슈타이너가 진정한 예술은 자기 기분, 감정, 자기 쪼대로 자의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진정한 예술은 나와 세계의 어떤 지금 현재 연결 상태,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예술이다. 인지학에서 말하는 예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좀 종합한다면, 자, 과목을 사구성체의 어떤 균형이 되도록 과목을 구성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사들끼리 그 협력을 사구성체적인 상호 보완 협력을 주고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크게 보면 학교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인 거지. 학교 자체가. 그러면 학교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운영 원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는 사구성체적으로 할 수 있겠네. 학교에서 어떤 조직은 자아체적인 우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어떤 조직은 에테르, 어떤 조직은 아스트랄 우세적인 걸 맡을 수 있겠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는 마실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다들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툭 터놓고 말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학교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주도를 해주시면서 꾸미는 마실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우세냐? 이거는 뭘 치유하는 거냐? 아스트랄 치유하는 거죠. 이건 아스트랄 우세 활동인 거죠. 예. 그럼 운영위원회는 뭐가 우세냐? 운영위원회는 에테르가 우세해야 돼요. 교사회는 자아체가 우세해야 돼요. 예. 부모회는 물체가 우세해야 돼. 이렇게 조직 구성도 우리는 사고성체적으로 역할을 물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세입니다. 우세.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균형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어떤 전체 균형을 위한 부분으로서의 우세.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소위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사회 사문론에 입각한 학교의 유기적 조직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말로는 이제 사문론이지만 실제로는 사구성체인 거죠. 사문으로 표현되는 사구성체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이 시각을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 수업도 그렇게 구성하고 학교도 그렇게 만들고, 예. 그 다음에 과목 안에서의 어떤 관계도 그렇게 그 아이들의 기질이 다 발휘되도록 만들고 이게 바로 사구성체를 다 활용하는 거거든요. 모든 기질적 에너지를 다 끌어내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야 수업이 되고, 이게 다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얘기를 영역을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까지 해서 유기체로서의 학교에 대한 것까지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 8번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제 나눠드린 프린트 9번에서 제가 조금 어쩌게 뭔가 좀 더 이거 보완해서 얘기하겠다 싶어서 조금 보충한 게 있거든요. 그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안에 있고 이 강은 아직 못 갔습니다만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까지 하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강의 말미에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내 내면의 감정의 오르내림을 캐치할 때도 식사를 할 때에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의 흐름들을 되돌아볼 때에도 사고성체를 다 한번 대입해 보시라. 사고성체가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한번 대입을 해보자. 처음에는 엉터리 상상이 될 수 있죠. 누구나 그렇게 시작한다. 처음부터 그것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엔 기다가 서는 것도 힘들잖아. 근데 자꾸 하면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가 예전에 바둑을 처음 배웠을 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자려고 딱 누웠는데 진짜로 천장에서 흰 돌 까만 돌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바둑에 너무 꽂혀 있다 보니까 바둑돌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떨어져요. 바둑돌이. 머릿속에서 바둑돌만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바둑판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인자하게 어느 정도 능해지려면 한동안은 세계가 전부 사고성체로 보여야 된다. 정약용이 주역 사전을 쓰면서 정약전 자기 형한테 어떤 그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주역의 괴로 세계를 보는 눈이 트이다 보니까 밥을 먹고 트름하는 것, 방귀 뀌는 것까지도 주역의 괴로 떠오른다 그래요. 방귀가 나오고 땀이 나고 트름이 생기는 것까지도 주역의 무슨 게 하고 떠오른다는 거야. 그게 불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앞에 조상들이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동안 사고성체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을 교사들은 교사의 정체성으로서 좀 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